예습 좀 하셨어요? 69페이지부터 예습 좀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워낙 2시간, 6시간 가지고 이 책을 다 끝내기는 도저히 무리여서 조금 사전에 한두 번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싶어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일일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뛰기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자, 69페이지 제5절 중앙아시아. 이제 동남아는 다 건너뛰고 기독교, 무슬림, 힌두교 다 떼고 불교, 동남, 서남아도 떼고 이제 북방불교, 히말라야산 넘어서 중앙아시아, 동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부터 중국 대륙을 거쳐서 한반도, 일본에 이르는 대승불교 미술의 전파. 거기 69페이지에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지도를 좀 자세히 보면 한 중심에 도낭이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중국 땅이 되어버렸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 도낭의 원주민들은 사실은 노랑머리에 파란 눈들입니다. 지금도 그쪽 사람들은 서양인 골격을 갖고 있어요. 그 도낭 주변에 위쪽으로 트루판, 또 유럽 쪽으로는 쿠차, 그 다음에 밑으로는 호탄, 이렇게 해서 그 중앙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도낭이 딱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 파미르 고원 일대인데, 저도 거기까지 여행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대강 이 지역은 주인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불교뿐만 아니라 그 다른 종교들도, 유사 종교들, 뭐 이란의 그 마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불교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거쳐가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 번호에서 지도 바로 위에 3번, 6세기 말 대승불교가 티베트에 도입된 이후 8세기 말 힌두교와 스팝된 탄트라 밀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을 거예요. 특히 불상에서 보면 좌선하고 앉아있는 부처님을 앞쪽에서 여인이 이렇게 불상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이게 소위 말하면 탄트라 계열의 불상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카마스트라라고 하는 성교육에 대한 그런 그 흔적이나 책자들이 BC 1500년경에도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힌두교는 그 성의 문화가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극치의 행복감이 바로 성이다 해서 그 힌두교에서는 성을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힌두교 이전에 브라흐만교 시절에도 민족 종교로 컸지만은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BC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정도로 가장 오래된 종교고, 크게 봤을 때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이외에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성교육의 경전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힌두교하고 불교가 접합이 돼가지고 티베트로 넘어갔던 것이 소위 말하면 탄트라 불교라고 합니다. 그게 거부방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탄트라 불교는 거의 2%도 미처 못 되는 티베트 일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1042년 7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인도성 아스타키 소승이 대승 탄트라 밀교 분리했고, 총가파, 이게 15세기죠.
총가파 대승에 의해서 게룩파가 티베트 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룩파가 지금까지 달라이라마 11대 지금 인도 북부의 망명정부에 세워져 있는 현재 그 달라이라마님이 1959년도에 인도 북부로 피란을 갔죠. 결국 중국한테 먹혀가지고 지금 60년 넘게 인도 북부에서 지금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데 그 티베트는 본래부터 정교가 하나였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종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로 봤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님이 동시에 정치와 종교를 같이 관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신 달라이라마님이 11대 꽤 오래됐죠. 티베트의 가장 정점에 있는 종교로 인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불교의 소위 말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작품이 만다라라고 하는 도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도형으로 많이 스님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71페이지에 그 굉장히 높은 큰 그 바위에다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 바미안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프가니스탄이 모슬렘이 되어버렸지만은 한때는 불교가 거기 도낭 남쪽에도 전부 불교가 거의 융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렇게 50m 넘는 그런 엄청난 입상을 동굴에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71페이지 2번이라는 번호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 되어 있지만 6세기에서 8세기 조성한 이 두상의 거대한 불입상 높이가 38m, 53m나 되었다. 이 불상의 표면은 태색과 금방이 입혀졌으며 2001년 얼마 안 됐습니다. 3월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텔레반 원리주의자들이 무자비한 폭파로 인해서 그 사진에 보면 팔도 끊어져 나가버렸고 허벅지, 다리 허벅지 다 그냥 끊어져 나가버렸죠. 얼굴도 훼손이 많이 되어버렸고 불교 미술관의 서쪽 유정은 중앙아시아에 관통하는 교통의 오아시스 도시로서 볼 수 있으나 그 유적들 또한 1900년대 초 오럴스타인, 폴 펠리오 등의 발굴조사란 말이 발굴조사지 전부 도둑놈들입니다. 서양의 고고학자라는 놈들이 전부 발굴을 했고 자기 나라 다 갖고 와버렸어요. 거기에 그 중앙아시아에다 그 물려주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도구를 해가지고 런던이다, 파리다, 뭐 뉴델리, 베를린 자기 박물관을 다 전부 다 가지고 들어가 버렸죠. 중앙아시아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워낙 명멸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보존이 잘 되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72페이지 맨 밑에 4번 대승불교 미술의 보고 돈황. 이 돈황은 정말로 불교 미술, 대승불교의 미술 입장에서 아주 보고입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이 세월 동안에 이 동황은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7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2번 우리 성보리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실까?
3번도. 자, 7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 74페이지 그림들이 도낭석굴 안에 그려져 있는 벽화나 건축이나 이런 모습들 중에 일부입니다. 정말로 그 인도에 있는 이 바티칸이라든지 인도에 있는 엘로라든지 이런 동굴도 그렇고 도낭도 그렇고 불심이 아니면은 가히 조성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위대한 예술품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 한다는 소위 고고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캐내가지고 다 자기 나라 갖고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나라가 어수선하거나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게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병인 양요 시절에 1896년이죠. 프랑스에서 함대가 들어와서 강화도로 포격을 해가지고 강화도에 묻혀있는 우리 국보들을 많이 가지고 가버렸죠. 그것 중에 하나가 직지심경,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활판 인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고금 상정 예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지금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소위 KT 전철을 프랑스에서 도입해서 할 때, 그때 미테랑 대통령이 그걸 준다고 그래서 기증을 다시 돌려주마 했는데 끝내 안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안 돌려주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듯이 이 서양 사람들을 다 뭐 순수하고 좋다는 의미보다는, 나는 그 발굴하는 사람들은 발굴이 아니라 도굴이라고 생각해요. 발굴해서 그 나라에다가 그 족적을 남겨줘야 되는데 다 가지고 가버려요. 이 런던에 있는 박물관이나 루블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거나 자기 나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훔쳐 가지고 간 것들이 거의 3분의 2가 외국에서 다 가지고 들어간 것들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이 돈황이 가장 대표적인 석굴 미술의 흔적들이다. 그 안에 불상도 있고 벽화도 있고 그러는데 주제들이 되게 서원,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의 가족 모임, 부처님 가족 사진, 보살이라든지 승려들이 이렇게 좌우에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들의 회화나 벽화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그림으로 도낭이라든지 운강이라든지 중국 대륙에 있는 석굴들의 몇 가지를 내가 그냥 거기다 끄집어 내놔봤습니다. 자, 76페이지 중국 불교, 우리나라 어차피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돌았기 때문에 중국 불교는 어쨌는가? 불교 미술의 시작, 중국은 AD 1세기 한나라에서 서기 65년경에 이미 불교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 들어온 것은 기원 전과 기원 후, 이게 AD 1세기,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되게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130년경 장안이라는 곳에 제가 신도들을 상대로 포교하는 중앙아시아 인도 승려들이 이미 있었고, 인도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는 승려들이 불교를 전파했었고, 그래서 2세기부터는 이미 장안이를 비롯해서 중국 대륙의 큰 도시에는
이 사찰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인도의 승려들이나 중앙아시아 승려들이 이미 이 불교를 포교하기 시작했다. 77페이지 맨 위쪽에 우리 처사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배계층의 강력한 물질적 직접권을 받아 4세기에 이미 자라나던 이것이 200여 개의 사찰들에서 중국 불상이나 산사세계의 사층과 절간으로 중국 남부에서도 출석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중국 대륙에는 기원 전후를 비롯해서 인도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에 승려들이 들어와서 포교를 했고 이미 그 시절에 사찰이 200개가 넘는 사찰들이 존재했었다. 개화기의 불교 미술, 중국 불교는 5, 6세기의 왕실, 북위, 동위, 서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강, 용문, 공현, 맥적산 등의 거대한 석굴 사원들이 조성이 됐으며 특징은 살아있는 실체의 느낌, 인간적 요소, 조화로운 형태 등 대승불교의 원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불교 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송 600년입니다. 송나라와 당나라와 송나라 합쳐서 당송 6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장 중국의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78페이지 거기 벽화도 제가 한 도 좀 넣어놨고 불상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넣어놨습니다만은 78페이지 2번 위에서 둘째 줄에 당송 600년의 미술에는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초인간적인 위험이 잘 결합되어 초월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79페이지) 불교 미술의 발전사. 우리 보살님이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79페이지 불교 미술 발전사. 네. 지금 거기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노산화굴, 은광석굴 안에 있는 노산화굴이라든지 79페이지에 그 왼쪽 편에 있는 그게 70m가 넘는 어마무지한 대불이죠. 예, 성도 아미산 마해석불 이런 건 70m가 넘는 거불입니다. 또 80페이지에 가서 보면 80페이지 현대의 중국 불교 우리 처사님 바로 옆에 처사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대의 중국 불교, 현재 중국에도 불교가 존재했던 사람이 불교 관련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음성 동향 형태로 불교 음악을 부르거나 연구를 들을 수 있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추방하면서도 불교를 허용하는 것은 기독교 문명을 앞세우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놓고도 이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형식은 남겨놓은 과정입니다. 중국에도 스님들이 계십니다. 다만 중국 스님들은 국가에서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관광 안내인, 문화재 지킴이, 홍보용 관리자쯤으로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승복도 있고 자기 식대로 연불하고 그러는데 결국 목표는 그 공산주의에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 불교는 당송 600년에 가장 융성했을 때 모습이지 지난 100년 동안의 불교 미술이 새롭게 조성된 것은 전혀 전무합니다. 예. 한국, 중국, 일본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은 거의 전무한 입장이고 그 82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거기 승복을 입고 머리는 삭발을 했지만 양쪽 스님들 그림에 보면은 승복이 좀 다르죠.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승복도 다르고 관광 안내인 내지는 북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랑 북쪽 스님들 가끔 사진 봐서 스님들 있어요. 북쪽도. 근데 머리를 길고 있고 승복도 좀 이상하게 해서 입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는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불자들이 존재해가지고 그렇게 불교가 독립된 단체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82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세 가지 나라가 다릅니다. 중국은 탑을 세웠을 때 전탑, 벽돌식으로 구워서 층층이 세워가는 전탑식입니다. 거기 보여지는 세 개의 탑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탑이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석탑입니다. 화강암 석탑을 깎아서 탑을 세우는 거. 일본은 목탑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탑을 세우는. 그래서 동양 삼국이 다 다릅니다. 탑을 세우기는 한데 중국은 전탑, 벽돌처럼 구워서 차근차근 세워 올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화강석, 돌이 많아서 화강석으로 세우고 일본은 목탑으로, 나무로 조성을 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83페이지 일본 불교 미술은 어떻게 됐나? 일본은 3세기 백제 금구수왕 때 영암 출신 왕인 박사가 한자와 논어를 일본에 전했을 때부터 비로소 문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굉장히 늦었지요. 왕인 박사가 BC 약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일본에다가 그 한자와 논어를 전해주기 전에 문자도 없었고 거의 신석기 후기 시절 정도로 굉장히 늦게 출발했죠. 일본은. 다만 5세기쯤 가서 쇼도쿠 태자, 아자 태자 시절에 쇼도쿠 태자 그 2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쇼도쿠 태자 574년에 622년 이렇게 돼 있죠. 일본의 황실은 백제의 후손, 구다라의 후손에서 소위 말하면 지금 천황의 비, 황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구다라 백제 유민들이 일본에 가서 뿌리를 내려서 나라의 큰 세력으로 일본에 존재했을 때 그 황비를 구다라 백제 후손들 집안에서 많이 계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현재 일본 황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여행해 오신 분들은 대강 아시겠지만은 쿠다라는 백제를 의미하고 시라이라고 하는 지명은 신라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웬만한 도시에는 쿠다라 스포츠센터, 시라이교, 시라이 다리,
그런 식으로 지명 자체가 백제다리, 신라체육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붙여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 문명은 한반도로 거쳐서 들어간 것이 그렇게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고집을 부리냐면 일본 문화가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갔다가 거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지금 독도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시기죠. 그러고 2차 세계대전에 폐막을 했는데 자기들 원자탄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가리키기는 하는데 완전히 잘못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도자 진출 이렇게 써봅니다. 도자기 전쟁이란 얘기예요.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 진출했다. 대륙으로 진출했다. 침략이란 말 전혀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고 외정시대 1910년에서 45년, 35년 동안 그 많은 거 뜯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철도 다 놔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세워줘서 교육을 다 시켜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근래 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일본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을 들어옵니다. 자기들 부모 세대들한테 배울 때는 한국은 아주 미개하고 아주 뒤떨어진 문화고 자기들의 식민지를 썼던 나라고 자기들이 철도도 다 놔줬고 학교도 다 세워줘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딱 막상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학생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 하네다 공항이라든지 자기들 지역에서 공항하고 비교했을 때도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주고 들어오는 과정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빠르다고 그러죠. 이미 우리나라는 인식이 여권을 딱 올려놓으면 바로 모니터에 떠가지고 아무리 길어도 2, 3분 내에 통과가 되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한 200여 국 나라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도 세관 빠져나오려면 보통 5분, 10분 이상. 그런데 좀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없습니다. 일본은 한 15위쯤 가 있고 여권 파워가 너무너무 적으니까 아예 유럽에서는 공항에서 나올 때 한국 사람들 따로 이쪽으로 서라고 그럽니다. 세계 5위권 안에 여권 파워가 들어있는 나라들은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그냥 여권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그냥 내보내줍니다. 그렇지 않고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엄청나게 긴 줄 서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난민이 아닌가 하고 마치 엊그저께 우리 국민들을 갖다 316명을 미국에서 완전히 수갑 채우고 발 묶어가지고 그질을 하듯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3,500만 불 현찰로 내더라고 트럼프가 완전히 강도 같은 짓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 열받으니까 그냥 비행기 보냈고 바로 싣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현대라든지 LG라든지 가가지고 설비를 전부 장치를 해서 설비를 다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이미 오래전에 다 없어버렸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마 좀 고집 좀 부려들 것 같아요. 또 들어오라고 그래도 아마 쉽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잘못된 우리 문화가 지금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백범 김근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범 일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독립된 나라가 된 이후에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킬 정도의 군대만 있으면 된다. 국방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토만 지킬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또 우리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면 된다. 단 우리의 문화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융성하게 퍼져나가서 가장 세계에서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으면 좋겠다라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백범 김무 선생이 80년 전에 했던 말씀, 그 백범일지 써진 그 내용으로 지금 그 참 코로나 전후부터 지금까지 좀 말춤부터라고 하겠죠. 말춤 추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요즘에는 또 그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일러스트로 만들어둔 만화 그 케이팝이죠. 예. 네.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아니 그 이전에 윤모 씨가 너무 죽을 써버려 갖고 더 돋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AI에 150조를 투자하겠다는 사고부터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학 분야 예산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안 좁으니까 카이스트 학생이 질문을 하니까 입틀 막했고 입틀어 막고 끝에 내버리고 말도 못하게 해버리고 워낙 무식하고 뭘 모르니까 과학이 가장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AI에 150조를 투자를 하고 부총리가 그전에는 경제기획은 부총리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였는데 지금은 경제기획원이 예산처를 별도로 띄어내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부총리로 올릴 정도로 과학을 아주 지금 폭넓게 지원하고 있죠. 그게 정답이지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마찬가지죠. 기획에 뛰어난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대학 교수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 데려온 것도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20년, 30년 동안 예술 분야에서 기획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데려다 장관으로 앉히고 위원장으로 앉히고 나는 아주 정말 사람도 잘 골라서 쓰고 있고 음악의 그 누구죠? 김진영이? 예, 박진영 씨. 아니, 나는 맨날 나와서 그 헛소리 쌓길래 아직 젊은, 그것도 50이 넘었대요, 나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장관하고 막급이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앉힐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10년이 넘도록 현장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도지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당당하게 오픈시켜보잖아요. 전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 참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아, 국무회의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장관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답변 잘못한다든지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해본다든지 그러면 국민들 다 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고 나서 지역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 해가지고 광주 전남을 제일 먼저 찾아왔죠.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소위 시티홀 대화할 때 강기정 시장이나 전남도지사 그 봤죠, 여러분들? 아니 저렇게 어떤 계획이 없나 그런 생각이 참 아쉬웠습니다. 무안공항이 10년 넘게 스트레스입니다 하면서 무안군수 광주시장 전남도지사가 똑같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대번에 그 자리에서 그 세 개 지역 입장에서는 절대 타협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통부도 넣고 기획원도 넣고 인프라를 빵을 키워가지고
청와대에서 TF를 만들어서 답을 만들어 내려보내주겠습니다 해보니까 박수가 나왔잖아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오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은 뭡니까? 뭐를 해주기를 바랍니까?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기아 자동차가 있고 AI 쪽으로 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약 200만 평의 부지를 그러면 여기 200만 평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하고는 계속 조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200만 평 땅만 확보, 그 땅이 그대로 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대책은 뭡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 참. 그래서 참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광주를 AI 센터로 만들어서 그 확보된 부지에 모든 기업이 들어오는 인프라에다가 무엇을 주면은 일이 들어오겠느냐. 그것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광주시장이라면은 그네들한테 전기세를 무료로 준다든지 AI 사업에 전기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전기세를 통째로 무료로 주겠다 한다든지 연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광주 전남에 여러분들 대강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신안군이 나는 그 박군수 신안군수가 좀 이재명 대통령 아주 친해요. 그 신안군수가 서울에 무슨 거기 과장으로 있을 때 있다가 신안군수로 나왔는데 신안 사람인데 신안군의 섬이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1004개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섬 하나하나의 특징을 전부 잡아가지고 거기 메리트를 다 하나씩 싣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에너지, 신에너지. 그래서 평양, 바다에다 이렇게 크게 높게 40~50m씩 세우는 것도 끼고 또 태양열도 세워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체하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의 1대1로 플러스 알파가 된 생겨나는 자금을 나누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전국의 기본 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1년에 600명 정도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신안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신안군이 모델이 돼가지고 전남 전체 나대지로 별로 쓰이지 않는 땅이라든지 소출이 별로 없는 지역에 태양광을 계속 설치해서 거기서 합동으로 얻어지는 에너지를 다른 지역에 팔란 얘기죠. 그거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줘 쓰겠어요. 여기 지자체장들은 뭐하고 참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죠.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의 문화가 들어갔고, 근데 딱 우리가 기억할 사람 하나가 쇼도쿠 태자라는 사람. 500년, 600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섭정이었죠. 천황의 섭정인데 이 쇼도쿠 태자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은 우리나라 이순신이라 세종대왕만큼 존경받은 사람이 쇼도쿠 태자입니다. 이 쇼도쿠 때 불교가 인정을 받고 국교화되어 있었고 한자도 유교 문화도 받아들였고 일본을 눈뜨게 해준 일본의 아무것도 없는 그 일본의 쇼도쿠가 율령 10조 처음으로 국가에서 헌법을 맺는 율령 10조가 바로 이 쇼도쿠 태자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를 나라에다 세웠는데 나라 수도에 소위 살고 있는 주민의 절반이 시라이 후손이나 구다라 후손, 백제나 신라 후손들이 살았다. 거기서 황실의 황비를 계속 시라이나 구다라에서 골라서 황실을 구성했기 때문에 일본의 황실은 거의 우리 반도인의 피가 절반이 섞여
일본 황실에서 그 인정을 해요. 재미있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밥그릇을 이렇게 들고 먹습니다. 젓가락으로. 근데 유일하게 황실에서만 밥그릇을 놓고 먹고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지금도. 그게 문화의 흐름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화가 대륙으로 올라갔다 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만 가르치다 보니까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외정시대 때 만들어진 서대문 형무소를 그대로 지금 오픈하고 보여주고 있죠. 그걸 보고는 소위 고문하는 기계들이라든지 고문하는 흔적들, 사진들, 그 방들, 감옥 모양들 전부 보고 너무너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핍박을 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이제 그 학생들이 눈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당신들 말만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가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죠.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그렇게 된 청소년들이. 일본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점, 책방을 가면은 한쪽 코너에 한국을 헐뜯거나 비하하는 책들로 아주 한 코너가 쌓여져 있어요. 그런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20, 30대는 전혀 안 보고 보지도 않고 지금은 완전히 한국 문화에 빠져가지고 청소년들이 한글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 뭐 요새 우리 젊은이들 쓰는 뭐 거의 똑같이 쓴다고 그러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대박 뭐 이런 말을 일본 애들 똑같이 쓰고 앉았고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자, 84페이지 보면은 거기 도다이사 그 노사라 대불이 그 752년에 만들었는데 아주 그 섬세하죠. 사람들이 올라가서 대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 찍어진 것이 있어서 그걸 지금 넣어놨습니다. 18m, 건 20m가 가까운 대불입니다. 이 사람들은 덩치가 작고 섬나라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뭘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것이 아주 습관입니다. 이 대불뿐만 아니라 다른 불상들도 엄청나게 크고 또 85페이지 동대사 도다이치 거기도 사람 크기하고 그 뒷모습에 2층으로 지어놓은 건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마무지하게 크게 지어놓죠. 이렇게. 이 헤이안 시대 불교 미술, 일본 시대에는 헤이안이라고 하는 평안 시대 8세기 말에 세워진 이건 이제 중국 장안을 본떠 가지고 교토 일본의 고대 도시죠. 경도 지금 일본 도쿄는 동경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경도입니다. 이 경도가 수도로서 1000년을 갔는데 이거는 중국의 장안을 벗어가지고 바둑판처럼 정확하게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몇 번 여기를 가봤는데 그 일본 국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84페이지 밑에서 2번으로 써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와 일본 재래 종교인 신도와의 관계를 번민하다가 동남아에서 힌두교가 왕실의 왕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포함시키듯이 동남아 서남아에서는 힌두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왕들을 갖다 힌두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 바로 해가지고 일본의 천황 계열을 신도를 갖다 빈법했는 불교를 이게 불교 고유한 불교가 아니라 불교적 일본이 아니라 일본적 불교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식의 불교가.
85페이지 3번. 아시아 전역을 횡단해온 불교 미술은 일본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다행히 일본인들은 전통에 대한 애정이 너무도 강해서 문화유산 보존하고 돌보는 노력은 전 세계적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그건 아주 보존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건 아주 우리도 배울 점이죠. 86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불상 모습이나 이러저런 것들로 좀 많이 유사한 그런 모습들 비슷하죠. 86페이지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87페이지, 88페이지를 끝내고 쉬는 시간 하려다가 이거 좀 길어지겠다 싶어서 87페이지 현대의 불교 미술, 일본의 현대의 불교 미술입니다. 일본은 좀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꼬집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겠는데 16세기 이후 승려들의 결혼, 즉 대처승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본래의 토속 종교인 신도와 결합하고 심지어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와도 섞이고 불교 본래의 모습은 점차 소멸되어 갔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제가 있었던 대학에 나이도 같고 비슷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교수가 한번 그 친구는 좀 불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해가지고 나를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가봤더니 4월 초파일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현관 앞에 마리아상이 이렇게 있어요. 마리아상의 입상이 서 있는 마리아상. 우리 그냥 성당에서 보는 마리아상이에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또 부처님이 또 안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부처님 안에가 모셔져 좌상을 이 박스가 일본의 신도 모습 물 위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딱 걸쳐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 부처님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뿐만 아니라 이도코토리 좋은 것은 다 갖다 믹서를 시켜버리는 즉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도너츠라고 하는 빵을 거기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을 싹 뽑아내고 거기다 안꼬를 집어넣어 팥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일본식 도넛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네. 바로 모든 것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비빔밥을 만들어 자기 문화다. 터레니스트 레디오도 원래 미국에서 만든 건데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워키토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40년 전 얘기인데 뛰면서도 들을 수 있는 핸드폰 쓰고 젊은 애들이 허리에다가 손바닥만한 그 카세트를 달고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것도 원래는 미국 건데 자기들이 개발했다 해가지고 자기 것이라 팔았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종교까지도 비빔밥을 만들어 보더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승려들을 결국 16세기부터 서서히 결혼하기 시작하더니 1872년 88페이지 맨 윗줄 1872년 선포된 육식 고기 먹어라 대처승 수령법이 발표돼 가지고 1940년 13개 전 종파가 이를 받아들여 승려의 신분적 의미는 완전히 퇴색해 버렸다. 국민의 90%가 지금도 불교의 가르침은 신뢰하나 승려들에 대한 신뢰도는 10% 정도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고 직업화, 세습화, 관광화가 되어갔다. 그래서 일본이 불교화된 것이 아니라 불교가 일본화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 미술도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이전에 나라 시대, 해안 시대 때 만들어진 불교 미술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지난 200~300년 사이에는 전혀 불교 미술은 존재가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200~3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전에 만들어진 불교의 그 국보급 그런 불상 같은 것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보존을 잘한다. 역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건데 일본의 문화 중에서 가장 큰 참 본받을 점이 뭐냐면은 문화재 일본 미술대학에는 문화재 재생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가 딱 따로 있어요.
그 이태리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일본에서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의 미술대학은 문화재 관리과라는 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출신들이 일본 현장에 나가서 문화재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내가 직접 목회한 것 중 하나가 기요미즈테라라고 하는 교토에 있는 청수사라는 사찰인데 그 사찰의 현판이 에도 시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700년, 한 800년쯤 되는 현판인데 세로가 1m, 가로가 한 4m쯤 되는 현판입니다. 굉장히 큰 현판이죠, 제법. 그게 맑을 청자, 물숫자, 청수사 써 있는데 이 기요미지테라라고 하는 이 현판을 워낙 낡아가지고 수선하는데 그걸 뜯어갖고 와서 4년 동안을 그 현판 하나를 4년간을 복귀를 시켜요. 그래 놓고 전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모조품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2개를 놔두고 청수사 기요미지테라 현판 신품하고 자기들이 만든 작품 하나하고 2개를 나란히 놔뒀는데 정말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봤죠? 야, 이런 건 아주 세계적이죠, 일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하던 시절에 문화재 관리과를 신설을 해야겠다고 만들려고 했더니 서양화, 한국화 전공한 교수들이 머리띠로 들어 높은 바람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거는 100% 취업이 되기 때문에 애들 다 그리 몰려불거든요. 서양화, 한국화, 순수 미술 쪽은 취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다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학원이나 독립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디자인 계열은 취업이 잘 되는데 회화 계열, 조속과라든지 동양화, 서양화 이런 거는 취업이 잘 안 돼. 그래서 고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 관리과가 생겨버렸다면 애들 다 그림 올려볼 거란 얘기죠.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교육부에 신청해 만들려고 했더니 나라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할 수는 실패하고 못했습니다만은 그것들 막 친구들이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너는 시각 디자인 전공이니까 취업에 관계돼 애들 취업 잘 되니까 상관없죠.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고 들어 놓아서 아주 머리띠 들게 한 학기 동안 싸우다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정말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 중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88페이지에 안진 좌상, 즉 미륵방가 사유상입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은 전부 자세가 비슷하죠. 3개가 다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일본 국보 1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보 이런 남대문이죠. 일본의 국보는 바로 일본 교토에 있는 광융사에 모셔져 있는 미륵방가 사유상. 이게 국보 1호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번영거사님, 맑고 향기롭게 대장님 일본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셨어요. 이 똑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에는 국보로 3개, 4개나 있습니다. 이 한쪽 팔 올리고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계속 때를 써요. 자기들 국보 1호라고 하면서 그거 우리나라 구나라의 백제시대 때 만들어서 하사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완전히 눈을 까뒤집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한국, 일본 다 양쪽에 있는 다 학자들 다 빼고 유네스코의 학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년 동안을 맡겼습니다. 근데 판정이 아주 여지없이 일본 국보가 폐호패를 당했죠. 3가지 기준에서 유네스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일본에 있는 목조,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방가사유상은 그 나무 자체가
전라도 변산근망에서 나온 해송이다. 소나무 바닷가에 가까운 데서 자란 해송이다. 나무 자체가. 일본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 천지지만 일본은 삼나무가 천지예요. 소나무는 굉장히 귀합니다. 이 목재 자체가 한국 전라도 호남지방 반도에 나오는 전라북도 변산 해변가에 있는 그 해송이다. 두 번째, 조각의 기법이 이건 한국 거다. 일본은 목조각이 있습니다. 일본도. 근데 일본 거는 전부 짜 맞추는 조각입니다. 머리통 따로, 몸통 따로, 팔다리 따로 해가지고 짜 맞추기 하는 거. 그런데 이 불상은 큰 원통에서 본래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듯이 한 나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나무로 다 조각이 되어 있다. 조각 기법이 이건 한국 거다. 세 번째, 한국에는 이런 좌석, 미륵방과 서유상 이런 한쪽 발 올리고 있는 것이 국보로 세계 4개나 있다.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 국보가 내가 2개 넣어놨습니다. 3개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한국은 이런 것이 국보로 3개 대가 있는데 일본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좌상은 이거 하나뿐이다. 이거 하나뿐이다. 있으면 내놔봐라.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하고 물고 들었냐면은 이건 우리 진상품이 받은 것이다. 한국 학자들은 우리가 하사품이다. 한국 학자들은 우리가 내려주는 것이라고 그러고 일본 학자들은 진상 받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우스개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에 가서 뭐 연구 과정도 마치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일본은 그 혼내와 다데마에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혹시라도 무슨 거래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다데마의 그런 속마음, 겉마음 따로입니다. 인사로 하는 말을 진짜로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 혼내는 저 안에 깊숙이 있고 다데마에 인사로 하는 말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그 수출하려고 들어가가지고 물건 보여주면 좋아 뭐 좋아하면서 좋다고 진짜 좋냐 진짜 좋다고 그럼 우리가 계약할래 조금 한 며칠만 기다려줘라 그건 100% 노예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며칠 기다려요. 붕 떠가지고. 그때 가면, 그때 다시 가서 만나면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정말 좋은데, 주변에서 우리 사장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한. 계속 싫은 말은 절대 안 하고, 계속 밉니다, 뒤로. 근데 바로 그 혼내와 다테마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 말이. 이 사람들이 명치유신, 게이유신을 할 때 1868년에 게이유신할 때 그때 탈아입구를 말했습니다. 한자 용어인데 탈출하다. 아시아를 탈출해서 입구, 유럽으로 가자. 구라파를 배우자. 탈아입구. 10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아시아가 막 커지고 이제 유럽에서 배울 거 다 배웠거든. 더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입아 탈구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쓰면 뱉고 닮은 삼키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악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줄 알고 일본 사람들의 그 혼내라는 거, 또는 다테마이라는 것,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다. 우리 같이 한국 사람들 너무 솔직한 부분은 이거 그러는데, 그런데 젊은 애들 또 많이 바꿔지고 있어요. 청소년들, 지금 10대, 20대는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60대, 70대, 이 노골들은 절대 못 바꿉니다.
그 일본의 그 돈 만행짜리가 있어요. 그 만행짜리 후쿠자오카 유사키라고 하는 사람의 10,000원짜리인데 나는 그 10,000원짜리 볼 때마다 아직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게 도요토미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쏴 죽인 이토 히로부미 스승이에요. 그 후쿠자와 육지치라고 하는 놈이 어떤 좀 거칠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청한론 한국을 정벌하자를 계속 그 제자한테 심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입지방돼서 제자라는 놈이 바로 초대 총통을 다 조선 1910년 합방된 뒤에 초대 통청을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죠.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중근 의사는 민족을 대신한 장군대 시신을 지금도 못 찾아요. 안중근 의사 시신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의사라고 옳은 일을 실천한 의사라고 존경하고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 볼 때는 테러리스트죠. 아니 자기 선조를 총으로 쏴 죽인 테러리스트죠.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민족 감정이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사이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일본 사이는. 영국, 프랑스는 주로 섬나라 근성이 그래요. 그리스나 사이프러스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반도 국가로 가지고 이제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섬 쪽에 있는 나라의 피해를 계속 입게 됩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약 600번을 침략을 했어요. 프랑스는 나폴레옹 2번인가 갈라다가 풍파작가 못 가고 2번인가 3번인가 못 갔는데 영국이 프랑스는 노르만디 상륙 2차 대전까지도 해서 엄청나게 프랑스를 침략을 영국이 옵니다. 그건 섬나라 근성이라고 그러죠. 대륙으로 붙고 싶어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불안한 모양이에요. 섬이란 것 자체가. 그리스 반도 페르시아 전쟁도 마찬가지다. 반도 계속 쳐올라오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임재를 뿐만이 아니죠. 엄청나게 특히 스시마 쪽에서 밀고 올라오고 툭하면 이렇게 회의책도 써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그 지금까지도 죽도록 무슨 독도에 대나무가 산다고 살지도 않는데 다케시마가 일본말로 죽도 대나무 죽도 대나무가 있는 섬이라고 그렇게 붙여놓고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참 국민들한테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역사를 갖다 그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입장만 포리하고 타인들 자기들 침략했던 그런 것을 완전히 다 싹 빼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역사를 전혀 몰라요. 예, 이제 한국의 불교 미술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불교 미술의 역사. 우리나라는 17대 소수리망 AD 372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불교가 이때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에 국교로서 공인을 한 것이 372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공부해서 배웠겠지 잊어버렸겠지만은 우리나라 고구려가 세워지기 이전에 고구려 고토에는 한 사군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에서 경영하는 4개의 군. 그게 옥저, 낭랑, 임둔, 진번이라고 하는 4개의 군을 한나라에서 경영을 했어요. BC 108년까지 계속. 그러면 이미 중국 본토로부터 그 4개의 사군, 한 사군은 중국 것이었기 때문에 불교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미 기원 전후에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사군의 주민들은 불교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세워지면서 한사군이 철폐가 되죠. 한나라에서 도로 거기 경영을 포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사군, 임든, 진변, 남남, 인군, 현도가라고 하는 그 네 개적이 고구려 땅이 되죠. 고구려 주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주민, 그 한사군은 이미 오래전에 불교가 최소한 100년도 더 전에 불교 이미 들어왔다. 372년이라고 해는 소수리망의 왕 때 국교로서 국가에서 공인한 해가 372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맞습니다. 또 91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저 앞에서 나온 지도하고도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만은 도낭에서 운강을 거쳐서 중국 본토 낙양 거쳐서 한국 부여 경주로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이게 불교 전례가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웬만한 문화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육지 대륙으로 보냈다고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가야의 땅, 신라, 백제 사이에 있은 가야 가락국 6개국, 가야 땅이 자기들이 임나 가야로 해서 자기들이 경영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렇게 왜곡을 해버립니다. 자, 91페이지 한국 불교 미술의 정의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 저요 하고 사람 들어보세요. 저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랍니다. 예. 불교 미술이란 불교적인 것의 미술적 표현이다. 또한 공공의 장소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 요소와 미술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며 종교적 감정에 도달해야 된다. 예, 2번, 3번, 4번도 그냥 4번, 5번까지. 결과는 불교 미술의 이해를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종교적 관찰과 형성에 대한 미술적 관찰이 선형되어야 한다. 3. 종교 미술은 표현 양식이 너무 현실적, 감각적, 물리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표현되는 것의 종교적 본질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4. 종교 미술은 너무 추상적, 관념적이어서도 안 된다. 이는 구체성과 현존성이 결여되면 일반적 감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감상하는 사람이 감상용 미술로서 수동적 성격이 아니라 종교적 감정을 일으키도록 작업할 수 있는 능동성을 필요로 한다. 예. 이게 동국대학에 석회지가 졌는데 홍윤식 교수의 논리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으셨어요. 근데 불교 미술 2로 아주 대가죠. 이분이 불교 미술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불교적인 것은 미술적 표현, 불교적인 메시지, 핵심을 거기다 두고 테크닉은 미술 쪽으로 가지만 그 모습이나 핵심은 불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올바른 불교 미술의 이해를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종교적 관찰, 그다음에 형상에 대한 미술적 관찰이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종교 미술의 표현 양식은 지나치게 현실적, 감각적, 물질적에서 안 된다. 이는 표현되는 것은 종교적 본질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잘의 스님들이 지금도 그런 우를 경험합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작 비용을 우리 처사님이나 보살님들이 이번에 평화 제작할 때 제가 좀 시주할게요. 그러면 그 시주자들을 어느 시주금을 걷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작품을 정말 인류 작가한테 작품을 얻어서 정말 종교적인 내용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돈에다 맞춰 불거나 기간도 맞춰 버려. 이번 초파일을 전에 판지 끝내야 됩니다. 그럼 손빨래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내에 끝내주라는 얘기죠. 또 이 가격은 뭐 나는 못하니까 여기다 돈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현실적, 감각적, 물질적인 것으로 제작을 해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정말 종교적 본질과는 반대되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이걸 하셨나 참 한심스러운 그런 작품을 걸어놓고 그걸 기도하라고 그냥 반강제라는 그런 모순된 작품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돈에다 물질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 현실적인 너무 타협해서 제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종교 미술은 지나치게 추상적 관념적이어도 안 됩니다. 추상적 관념적으로 만들어보면은 구체적인 현존성이 떨어져서 일반 여러분의 시각으로 뭐를 그려놓은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반드시 이 구상적인 현실적인 것을 기준으로 작업을 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 미술의 분류 이것을 누가 또 한번 읽어주실까? 보살님이 한번 또 어떤 보살님이 손들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참 불교 미술의 분류. 1. 불교 미술은 크게 소금속 밀교, 신불교, 정세 분야로 표현 내용과 기법에서는 구제와 소재, 장식 미술로 구분한다. 2. 구제 미술은 직접 구제나 경계 및 기도나 예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하고 소재 미술은 숭고, 호교, 교류 등은 소유를 위해 제작되어지는 미술을 뜻한다. 장식 미술은 어느 정도나 제작되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장원에서 일어난다는 고설의 바탕에서 제작되었습니다. 3. 소유 미술은 국정원 제자들이 불교 진리를 고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록을 덧대시켜 소승, 일승을 포함하고 경전의 해석에 따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건축, 월상, 불탁, 수화 등으로 조절한다. 4. 불교 미술이란 불교적 사상, 즉 힘줄 제신 등의 일부를 받아들여 불교화한 넥타이, 티베트 등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8세기 이후 성을 인정하는 파트라 불교 미술을 하나 전체 불교로 약 6%에 불과하다. 5. 선 미술은 부처와 이심, 전심, 백전, 가석, 전자 이후 달마대사와 육조 해등으로 이어지는 중부 성불들을 구한다. 주 동부가 중국 한국 일본에서 달마대사 수상학을 비롯 실무도 전상을 탄화 한국 주 성세계를 추구하는 해화 및 서해 미술을 말한다. 이 밖에도 성명 개인들이 자신을 취향대로 남겨놓은 시사이나 사문자 등의 작품들도 이에 속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주제의 미술과 현교 미술, 선불교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눠놨습니다. 주제의 미술이란 조금 전에 읽으셨듯이 직접 예배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림을 뜻하고 소재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지닐 수 있도록 홍보, 포교, 교육, 나눔, 소유를 위해서 제작되어지는 것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현교 미술은 경전의 해석에 따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건축, 불상, 불탑, 불화, 주로 태화들이죠. 공예 이렇게 나누어진다. 밀교 미술은 이건 뭐 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티베트 일부가 지금도 거의 소멸되다시피 되어 있지만 지금도 조금은 있고 선미술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육조 해능까지 이어지는 달마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중국의 선, 일본까지 들어갔죠. 이 선을 표현해내는 주로 흑백, 머구를 주로 그리긴 합니다만은 달마대사 초상화라든지
심으로 10가지의 그 소와 중생과의 관계를 그려놓은 심으로 같은 그림들이 선미술을 추구하는 그 작품들이다. 그 다음 장 제2장 한국 불교 미술의 분류. 여기 지금 불교 건축하고 나와 있고 101페이지 94페이지 앞에 나와 101페이지 보면은 같은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는 한국의 불교 건축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불교 건축은 법당, 경당, 법회당, 승원, 승가, 가람 모두를 포함한 것이 불교 건축인데 우리나라 불교 건축의 특징은 주심포 위에 다포개를 얹어놓는 팔짝지붕과 맞배지붕으로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건축의 특징이다. 그럼 맞배지붕은 무엇이고 팔짝지붕은 뭐냐? 97페이지 그림을 보면 96페이지 그림을 보면 96페이지 그림을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팔짝지붕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맞배지붕입니다. 또 97페이지 그림을 4개를 보면은 위에 있는 왼쪽 편이 맞배지붕. 양쪽이 이렇게 똑같이 서로 맞보고 있다는 의미를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팔짝지붕은 한자로 8팔자식으로 갓 모양으로 이렇게 딱 옆으로 벌어진 되게 한국의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의 거의 100%가 팔짝지붕. 이렇게 옛날 가슴 쓴 갓바역처럼 이렇게 나눠진 것이 팔짝지붕이고 맞배지붕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서로 맞보고 지어진 것은 조금 더 작은 건물들은 맞배지붕으로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95페이지 상단 정각들 상단, 중단, 하단으로 크게 나눕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는 위치로 봐서 그렇습니다. 상단, 주로 대웅전 내지는 대웅보전. 그럼 어떤 것은 대웅전이고 어떤 것은 대웅보전이냐? 절에 가서 보면 나눠졌더라. 대개 보통의 건물들은 대웅전 벌써 있고 대웅보전, 내자로 써 있는 것은 그 안쪽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사가모니 부처님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세 존상을 다 모셔져 있고 이게 굉장히 크지요. 세 불상이 좌우 보처까지 다 모셔졌기 때문에 일자로 쫙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크고 응대합니다. 이게 크고 부처님이 세 분 부처님이 다 모셔져 있는 것을 대웅보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좌우 보처만 모셔져 있는 것은 대웅전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또는 대광명전, 대적광전, 이게 우리나라 주불이 비로자나분이나 사카모니불 또는 이제 아미타 세 부처를 동시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대광명전은 세 부처가 동시에 모셔져 있는 것을 대광명전으로 씁니다. 대개 현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극락전, 무량수, 미타전 같은 경우도 전부 상단에 모셔지는 것이고 약사전도 그렇고 관음전도 그렇고 97페이지 중단 정각들의 명칭 97페이지 거기에 보면 명부전, 지장전, 조사당, 응진전, 신장전 이런 경우들은 중단에 모셔져 있는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하단 정각들은 명칭과 구조에서 실성각, 산신각, 독성각, 대장각, 장경각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들은 하단이다. 그래서 일주분을 지나서 본찰로 쑥 들어갔을 때 제일 뒤에가 모셔져 있는 것이 이 상단이고 중간에 모셔져 있는 것이 중단이고 제일 일주분에 가깝게 모셔져 있는 것이 하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단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뭐 관음전이다, 영산전이다, 조사다, 웅지다 이건 현판들이 있으니까 다 이거 다 중단이구나 하고 하는데 하단에 있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실성각, 산신각, 독성각은 본래대로 따진다면 불교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의 고유 신들을 습합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칠성각이라고 해서 북두 칠성을 모시는 각이지요. 산신각은 토속적인 산신과 호랑이, 여러분들이 산신과 옆에 들여다보면 허연 수염이 있는 요 산신이 호랑이 이렇게 뛰고 앉아있는 그런 평화 같은 걸 봤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산신각이라고 그럽니다. 독성각은 중국의 나반존자를 추앙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불교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는 불교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와 모슬림은 1000년 동안 싸우고 있죠, 지금. 근데 불교는 포교를 한번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습화버려버립니다. 안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썽을 안 일으킵니다. 거기 본래 베이스도 샤머니즘 것도 일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신각입니다. 세 개의 각이 본래는 불교 것이 아닌데 실성각, 산신각, 독성각은 원래 중국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냥 안고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독성각은 중국에서 나반존자를 못 쓰면 우리나라에서 당군을 못 쓴다. 그런데 가끔 보면 보살님들 중에 이 삼신각에 가서 죽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종갓집 대종소로 놔두고 무슨 방에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개 보면 이 대웅전 좌우에 조그맣게 지어져 있죠. 좌표 오른쪽 왼쪽 뒤쪽에 대개.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살 갖고 있어요. 그거는 큰 집 조갓집 땡겨버리고 머슴집에 가서 기도하면 똑같은 거죠. 네, 99페이지 우리나라 팔짝 지붕의 전형적인 건축물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 전통 건축 목수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형식이고 이렇게 뭐 침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행주까지 이런 형식으로 불려지는구나 하는 걸 정말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도 그 지붕에서도 각각 명칭 이렇게 다 따로 있지만은 여러분들하고 굳이 필요 되게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페이지, 102페이지는 지금 건축에 대해서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103페이지, 불교 조각. 불상에는 크게 열애상, 보사상, 신장상으로 나눕니다. 열애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 교로자나보리라든가 아미타 부처님, 세 부처님이 기준으로 되는 열애상이고 보살상들은 세 부처의 좌우 협시 보살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자를 타고 있는
사자 위에 앉아 있거나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보현보살하고 누굽니까?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 이렇게 가끔 나이가 그렇게 놓친 않으니까 문수보현이 본래 모셔져 있는데 근래 와서 조성하라는 거 보면 지장보살하고 관음보살을 모셔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전통 사찰, 몇백 년, 몇천 년 된 전통 사찰은 보현 문수보살을 모셔져 있는데, 근래 자기 개인이 사찰을 지어서 모시거나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 이상하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로 많이 모셔진 분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개인 기도방에 대학교 모셔져 있는데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모셔져 있어요. 가운데 축을 좌우. 이게 흐름이죠. 법당도 우리가 지금 법당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금당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달라지라 표현이에요. 불상의 표정은 자비미소가 기준이다. 자비로운 자비미소가 기준이다. 고난을 만났을 때 웃을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얼굴 표정에 담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기준이다. 자기 욕망을 버리고 끝없는 고난에 대한 극복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4, 105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불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104페이지에 좀 검은색으로 나옵니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백제시대 불상인데, 표정으로 보나, 좌상의 모습이 아주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증심사에 모셔져 있는 불상입니다. 비로자나선이라고 대웅전 뒤쪽에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봐셨겠지만, 일부러 그냥 넣어놨은 거죠.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은 세계적인 불교 재산 중에 하나지만 석굴암 불상이죠. 번종 불상 석굴암에 너무도 당당한 표정이죠. 그런가 하면은 10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불상은 약간 느낌이 다를 겁니다. 얼굴 표정도 또 수입, 손의 위치나 얼굴 표정이 우리가 이쪽에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디 보면 좀 다르죠. 요 근래 최근에 와서 현대적 감각으로 조속과 조속과 출신들이 이런 형식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15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57페이지에 보면은 왼쪽 편에 있는 게 전통 행화고 단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현대적 감각으로 만들어 놓은 제가 그린 위에 것은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고 아래 것은 제가 대전 연화사에 만들어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행화를 이렇게 바꾸어서 파스텔 톤으로 옛날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듯이 다시 105페이지로 가면 조각 역시 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옛날 것에 비하면 옛날 104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비하면 10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확실히 좀 감각적이고 균형미가 잘 잡혀 있죠. 자, 106페이지. 이제 부도, 불탑, 석등, 부도를 놓고 얘기합니다. 106페이지 보면은 그 불탑, 석등 모양도 나와 있고 몇 가지 참고를 했는데 오른쪽 편에 위에 있는 건 쌍봉사,
바로 화순이 있는 쌍봉사 묻었던 이게 국보입니다. 굉장히 조각 자체고 선색이 잘 돼 있고 보존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이제 기회 있으면은 정심사의 벼로자나 별상이라든지 쌍봉사에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을 상단부만 지금 내가 내놨는데 이건 양쪽에 있는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이 두 탑은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탑들이죠. 107페이지 불교 공예. 불교 공예는 조각, 회화, 건축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 조각, 회화, 건축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이 공예에 속한다. 워낙 많다 보니까 종이나 북처럼 소리를 내는 의법구, 행사시에 사용하는 의법구, 그런가 하면 항로, 물병, 꽃병 등 공양을 올릴 때 쓰는 공양구, 또 불단, 청개, 기와, 불상 위에 이렇게 천개가 덮고 있는 장엄, 이렇게 해서 공예는 크게 의법구, 공양구, 장엄 세 가지로 나눠진다. 내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절의 스님들이 사시마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자축, 일묘, 진사 때 사십니다. 부처님이 50년간 닭발을 하고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끼를 다 어려운 법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식이 나와요. 하루에 한 끼만 드셨다 해서 일종식. 그게 사시에 주로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내려가서 손을 벌려도 아침 먹기로 전부 손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시 9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그 사이에 부처님이 제자들과 같이 동량을 나가셨기 때문에 그때 밥을 얻어가지고 오셔서 되돌아와서 함께 공양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제대로 공양하지 못하는 경우도 한 스님 보고 7집 가리지 말고 순서대로 7집만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가다 보니까 시주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빈소도 돌아왔을 때 같은 도밭들끼리 우리가 흔히 하는 십시일반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된 2600년 전부터. 한 사람이 한 숟갈씩만 줘도 10숟가락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양이 된다. 십시일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때부터 나왔다. 1080명이 나가서 금강역에 보면 1080명이 나왔죠. 1080명이 나와서 모두가 다 탑발을 못 해온 부분은 서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먹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중에 우리 풍습 중에 십시일반이라는 말, 또 오래된 그게요. 그 다음에 의법구에서는 범종, 모고, 운판, 대포가 사공.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보면은 되게 범종 커다란 종, 엄청나게 큰 종이죠. 큰 종, 그 다음에 덮고, 큰 대부, 그 다음에 문판. 문판은 이 밖에 있는 정각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당 안에 납작해가지고 구름 문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 편이죠. 납작 한 1cm 두께 정도 돼가지고, 구름 모양도 이렇게 해서, 그걸 녹화 칠 때 같이 합니다. 때리면서, 그 운판. 그리고 대고, 푹, 대부.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가 민가로 내려와서 민가에서 축소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사고, 즉 노왕노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징, 장고, 꽹가리, 북이 된 겁니다. 네.
이 우리나라 불교 공예가 민간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사물놀이의 악기가 된 거란 얘기죠. 이게 출발은 불교에서 시작됩니다. 큰 북은 축생이나 동물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판 같은 경우는 날짐새라든지 허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의미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자, 108페이지, 109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해가 되고 많이 어디서나 많이 더 본 목어를 속이 비어 있는 목어를 이렇게 양손 이렇게 치는 모습은 불가에 사찰에 가면 조석 예불 할 때 미리 전부 같이 하죠. 110에서 1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게 국보 2887호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놓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공예품 중에 가장 백미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이게 백제 겁니다. 백제 시대 건데, 이게 발굴된 것이 93년도에서 발굴이 됐어요. 지금부터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현업에 있을 때 이걸 보고 너무도 감동을 했어요. 이 향로인데, 향로 뚜껑 구분이 됩니다. 그 110페이지는 크게 뽑아놓은 거 가운데 금이 싹 가 있죠.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향을 집어넣고 뚜껑에 딱 닫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봉황 쪽으로 이렇게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좀 그런 형식 구조가 되어 있는데 111페이지 그 윗부분만 확대를 해놨죠. 거기 들어가 있는 조각들을 보면 너무도 아름답고 별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도교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상, 거기 들어있는 것을 따로 배상을 해가지고 옆에다 쭉 나눠놨습니다. 사람도 들어있고 봉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 다 나오죠. 이 뚜껑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이 개성들을 갖더라고요. 이게 30년 전에서 이것을 땅에서 캐냈는데 전체 높이가 약 64cm, 지름이 20cm. 이게 백제 겁니다. 우리 선조들 거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아름다워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놨습니다. 자, 112페이지 불교 회화. 회화에는 장엄용, 애배용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장엄용은 주로 113페이지에 그 구도만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대부분 거의 90%가 이런 형식으로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부처님 가족들이 싹 같이 있는 대부분 생화는 이런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거기 일일이 하나씩 들어있는 그 이름은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십사라고 읽었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표하용 불화와 장엄용 불화. 양쪽 다 애배의 결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내용이 표현되는 내용은 좀 다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하고 들어갔던 112페이지 1번 불교 회화의 작은 2번 장엄용 예배 불화 중에 큰 행사시 옥 외에 야담 법석이 설치하는 야담 들약자 세울탄자 법법자 자리석자 야담 법석이라면 뭔 말이냐. 초파일 같은 경우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신도들이 오니까 법당 안에 다 못 들어가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밖에다 별도로 큰 괴물을 따로 걸어놓고 밖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 야단 법석이다. 이것이 속가로 내가서 야단 법석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야단 법석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야단 법석의 본래 의미는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통화에 넣고 글자들이 다 법당 못 들어가니까 수화거나 많다.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경우에는 밖에 마당에다 가면 따로 쌓아놓고 큰 괴물로 세워놓고 대개 5m, 7m 괴물로 세워놓고 생산하는 거다.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은 고려시대 주로 제작된 목판 변상 노트는 조선시대 중창물사 때 다시 제작된 교화용 불화들은 그 내용이나 작가들의 표현 능력이 현격이 떨어지는 민화 수준의 작품도 많이 섞여 있다. 이는 불교가 처해진 당시 시대 상황과 결코 무관치 않다. 지금도 있다고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주문자, 제작자, 시주자가 제작 단가나 제작 기간이나 쉽게 타협해버리면 졸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118페이지 같은 생활은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고 보존 상태도 좋고 잘 그려져 있죠. 어떤 경우는 저 발로 그렸나 정도로 아주 수준이 떨어진 것도 더러는 있다고. 오늘 사실은 122페이지 한국의 불교 문양까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여기까지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122페이지 한국 불교 문양에서부터 또 뒤로까지는 한 번 더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